제 동생은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도 집을 자기 앞으로 몰래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말이, 누나, 이제 이 집은 우리 거니까 나가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 이름은 정숙입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고,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요. 심지어 마지막엔 친동생한테 쫓겨났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오늘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4세이십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삼남매는 각자 가정을 꾸렸죠. 큰오빠는 미국으로 이민가 연락도 잘 안 됐고, 막내 철수는 사업한다고 늘 바쁘다며 집엔 발도 안 들였어요. 그래서 남은 건 저 하나. 제가 친정 근처에 사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 너밖에 없다. 그 말에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도, 장보기도, 청소도 전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제 시간과 돈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80이 넘으면서 슬슬 유산 분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소유로 남은 건 단 한 채, 친정집이었죠. 그 집을 제가 지켜왔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네가 고생 많았으니 이 집은 너 거다 생각해라. 저는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문서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내 철수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 줄 아냐? 정리할 건 빨리 해야지.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이상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소유주 변경 통보서 김철수. 네, 맞습니다. 그 집이 어느새 제 동생 앞으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어떻게 썼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철수 이름으로 등기 변경이 됐대요. 뭐? 그런 거 난 모른다. 도장도 준 적 없는데? 혹시 예전에 서랍에 있던 도장 철수가 가져간 적 있죠? 아,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가져가더니 나중에 돌려준다 해놓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집에서 살면서 단 한 푼 도움도 안 준 철수가 도장을 훔쳐 어머니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린 겁니다.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누나, 엄마도 이제 정신이 흐려. 누가 관리하든 마찬가지야. 넌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안 왔잖아. 이 집엔 왜 욕심내? 욕심? 아니, 그냥 정리야. 이 집은 원래 아버지가 날 준다고 했어. 이젠 말까지 바꾸더군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머니가 병원 치료 중일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청구서를 받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철수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막내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내고 그 돈으로 본인 카드값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도장 무단 사용과 명의 도용, 유산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유언장, 도장, 계약서 등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머니의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진짜 유언장.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평생 어미를 지킨 둘째 정숙에게 귀속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철수야, 유산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명의 도용한 건 죗값 받아야 해. 고소? 누나 미쳤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
가족이면 그딴 짓 안 해. 도장 훔치고, 진명에 바꾸고, 엄마 명의로 대출에 사채까지 쓰는 게 가족이냐? 그날 이후 저는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고, 철수는 현재 사문서 위조와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실버타운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 좁은 방이지만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돈도, 집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네요. 제가 철수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넌 참 무서운 애다, 정수가. 그래도 막내잖아. 철수 인생 망치면 너도 평생 죄 짓는 거야. 정작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 대고, 집 지키고, 어머니 간병하던 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걸까요? 한밤중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가 시집간 순간부터 넌 남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동생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서위조 혐의로 철수 조사가 시작됐고 어머니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경찰 같은데 처음이야. 나이도 많은데. 괜찮을까? 엄마, 무섭지만 참자.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 그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셨습니다. 난 도장을 건넨 적도, 집을 준다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는 이미 유언으로 남겼어요. 진술을 마치고 나오시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이런 짓을 하다니. 다음 날 큰오빠가 10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얘기 듣고 비행기 타고 바로 왔더군요. 정수가 미안하다. 나는 그냥 철수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오빠가 안 계실 때 난 매일이 전쟁이었어. 다시 생각해보면 엄마 간병도 아버지 제사도 네가 다 했더라. 그땐 왜 몰랐을까? 큰오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철수의 유산 조작 정황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명의로 2건의 대출을 더 받았고 그중 하나는 이미 연체 중이었던 것. 게다가 그 돈 일부는 카지노와 유흥비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고 말했고 고령자 재산 편취 및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정집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수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그냥 잠깐만 욕심냈던 건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잠깐이라고? 넌 어머니까지 팔았어. 그게 잠깐이야?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막내였고 그래서 다들 너한테만 져줬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그걸 이용한 순간부터 넌 동생이 아니야. 그저 도둑이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돌아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화해, 조정 신청서를 냈다고요. 철수가 집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제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건 사실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가족 회의가 열렸고 철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형, 누나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하고 싶다 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준다. 사과는 법원에서 해라. 이번 일은 그냥 못 넘긴다. 결국 철수는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고 집은 어머니 명의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는 되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 철수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철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자 주위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휴, 가족끼리 참 창피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그래도 누나가 좀 참았어야지. 동생 감옥 가는 꼴 보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으니까요. 이젠 저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돌려받으신 후 더 이상 그 집에 계시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집만 보면 속이 쓰리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떠나자 정수가.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으로 이사했고 작고 조용한 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래. 친동생한테 재산 뺏겼다던. 이젠 그런 말에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에 제가 안쓰러웠죠.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이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 애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결국 어머니는 철수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철수. 주소가 어느 재활센터였습니다. 뜯기 망설여졌지만 저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누나, 나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어. 그땐 정말 미쳐 있었어. 돈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엄마도 누나도 다 잃을 줄 몰랐어. 병원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있어.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혹시 엄마 괜찮으셔? 나 얼굴은 못 뵙겠지만 늘 그립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듣던 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 새끼다. 그 말에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철수가 어머니 눈엔 여전히 자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철수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했어. 마지막까지 나 같은 놈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형제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작은 꽃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철수에게 편지가 옵니다. 단정한 글씨로 적힌 반성문 같은 이야기들. 누나, 나도 이제 누구한테든 괜찮은 사람이라 불릴 수 있도록 살고 싶어. 저는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도, 돈도, 그때 동생의 못난 모습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내 마음.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준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족을 통해 상처받고 가족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그게 가족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니까요.